제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침착함을 주시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라이놀드 니버. I'm just a desperado, craving you so desperately. As long as I'm at large, my heart's in jeopardy. Gotta have you, would you please apprehend me? I can't stand being free. Keep me in your custody, under lock and key. I'm so tired of running, when it's clear I can't escape these thoughts of you that keep dogging me. Just like a shadow, you know I'd surrender if you could guarantee I would be your lifelong captive, take away my liberty.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박기사, 반갑습니다. 아, 반갑네요. 사실 기간인 만큼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영화방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해보세요. 예, 지금 엊그저께 이제 거의 부검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아, 신해철 씨가요? 네, 이제 화장터 같이 갔다가 갑자기 화장 시작하려는 과정에서 멈추고 이제 동료들이 인터뷰를 했었죠. 네. 동료들이 유족들한테 계속 설득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와이프랑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내주고 싶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제의를 하니까 네. 그러면 한번 밝혀내야겠다라고 해갖고 지금 뭐 그 병원은 어제 토요일이었죠. 압수수색까지 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강세훈 원장이었나요? 네. 그분은 계속해서 뭐 실시간 검색어에 뜨고 있고, 사실 그분이 저기 종편에 방송에 나오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유망한 의사 뭐 이래갖고 나오던 분인데, 아무튼 그 병원이 뭐 어떻게 됐든 망했죠. 이제 이게 분위기가 이 정도 탔으면 망한 거죠. 사실은 이런 의료사고잖아요. 의료사고가 되게 그게 힘들잖아요. 그 입증을 할 책임이 이런 피해자들한테 있는데, 이게 의료사고다, 이게 과실이 있다라고,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의료사고가 입증된 경우도 적은데, 신해철 씨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또 동료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이게 이슈가 너무 크게 됐어요, 사실. 죽음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나 석연치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왕의 팬이었던 수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박기사 같은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매우 붕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저도 이게 좀 굉장히 마음이 계속 뒤집어지는 느낌을 계속 받아서 네. 다음날 저도 이렇게 일반 팬들도 이렇게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뭐 이런 거 따지지를 않고 그냥 같이 이렇게 줄을 세워갖고 네. 한 5명씩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퇴근하고 가니까 이제 40대 아저씨들, 뭐 30대 후반, 뭐 형님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퇴근하는 모습으로 다 와서 이렇게 줄 서 있어, 연예인들이랑 원래 같이 막 줄 서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시간에 몰리기 때문에 그분들도 좀 피해서 와서 그때는 없었는데, 그때 이렇게 와이프분을 보니까 진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갔을 때 보통 일반 팬이면은 따로 이렇게 빈소를 만들던가 네. 따로 이렇게 추모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텐데, 일일이 다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추모를 온 일반 팬분들한테도 최대한의 예의를 좀 이렇게 갖춰주시는 게, 그게 더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뭐 이틀 동안 9,000명이 넘게 왔다고 하니까 그거 다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이제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일반 팬의 조문을 받기로 하고, 왜냐면은 건강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요. 뭐 그렇기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늦게 오신 분들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 이렇게 불평이나 뭐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네. 그럼 내일 오면 되지 하면서 다 그 앞에서 이제 담배 한 대씩을 피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아무튼 뭐 이게 너무 갑작스러운 이런 죽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동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례고요.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빨리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공지사항 지난주에도 드렸었는데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매주 앞으로 방송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12월 31일에 당일 배송 영화상을 준비하고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7개 부분이 있다고 투표할 수 있는 6개 부분과 그 다음에 공로상 그냥 압도적인 활약에 의해서 지금 거의 잠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라이벌이 한두 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로상 포함해서 7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가운데 6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투표권이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의 애청자들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실 댓글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어중이 떠중이라도 좀 와서 좀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는 왜 꼭 주목받고 인기 있기를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상작이 왜곡되고 이런 걸 원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까지 댓글을 달아주셨던 그러니까 12월 15일까지 댓글을 달아주셨던 그분들한테 투표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꼽겠네요. 꼽겠죠. 네, 지금까지 한 30분 좀 넘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방을 2번 지운 과정에서 사라지신 분들이 30분이 넘고요. 지금 방송에도 이제 16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합쳐도 한 40분이 안 되실 거예요. 네. 같은 분들도 계시고. 같은 분들 계시니까 그 분들 위주로 그리고 12월 15일까지 우리가 쓴 것도 있나? 우리가 댓글 단 것도 몇 개는 있겠죠. 그렇죠. 12월 15일까지 댓글을 남겨주신 그분들의 아이디를 대상으로 해서 필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수집을 해가지고 당일 배송 영화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게 참가를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달아주시면은. 네, 그러니까 12월 15일까지만 댓글을 다시면 네. 투표권이 생기는 거니까요. 빨리빨리 좀 다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네. 댓글을 다실 때 뭐 장황하게 다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달아주셔도 네. 참여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계를 한다는 뜻이니까요. 네. 그 6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오프닝상, 엔딩상, 최고의 1분, 그리고 주연, 조연, 작품상입니다. 이 6개 부분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실 수 있고요. 하나씩이죠. 그러니까 하나씩 써주실 수 있고요. 어떤 작품이 될지가 기대가 되네요. 그 여러분들이 꼭 당일 배송 영화방에서 다루지 않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2014년 개봉한 신작이기만 하면 됩니다. 재개봉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요. 네. 네. 여기까지 공지를 드렸습니다. 이거 공지사항에 이게 올라가면은 그거 나중에 보시고 참여하고 싶다라는 글 한 개 남겨주시고 저희한테 의견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공지를 드릴 거고요. 언제부터 이제 올려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테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그런 걸 한다고 하니까 1년이 다 지나간다는 느낌을 받네요, 참. 네, 저희는 사실 반년이 지났거든요. 네. 시작한 지로 저희가 반년이 지났지만 1년이 지난 듯한 느낌도 있고. 아니 그게 해가 바뀐다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네. 벌써 이렇게 좀 쌀쌀도 해주고 이제 올 한 해도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좀 빨리 갔네요. 올해는 좀 빨리 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뭐 영화도 보고 축구도 보고 하다 보니까 2014년 저희가 팟캐스트로 정말 바쁘고 알차게 보냈던 그런 네.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이게 틀렸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댓글 소개 시간으로 가죠. 예, 댓글을 읽어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배송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팟빵 유저가 많지 않은가 봐요. 제가 또 최신 글이네요. 5일에 마중 방송에서 당일 배송 영화상을 주최한다고 하셨는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러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신다니 두근두근. 제가 음악 관련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할리데이는 OST 목록 보고 무척 기대했었는데 음악도 재구성과 편곡이 빈약했고 스토리도 딱히 매력적이지도 않은 데다 배우도 임팩트가 없네요. 비긴 어게인이나 인사이드 루엔 같은 음악 영화가 개봉해서 김 기사님의 해설을 듣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팟빵 유저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팟빵을 메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메인 네. 타겟으로. 하지만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대다수 분들이, 이 영화방을 들으시는 대다수 분들이 아이튠즈를 통해서 들으세요, 저희는. 그래서 아이튠즈에서는 구독이 100분이 넘으시는 것 같고, 매회 그 100분이, 최소한 100분 이상씩을 들으시는데, 팟빵에서는 아직 한 70명이 채 안 되니까요. 근데 저희가
팟빵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죠. 아이튠즈를 주력으로 삼은 적이 없거든요. 예, 이게 주력으로 삼을 때 거기서 좀 이렇게 터트려 주셔야지 번외로 터트려 주지 마시고 그 아이튠즈로 들으시는 분들도 팟빵 접속하셔서 들어주세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저희는 아이튠즈는 별로 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아이튠즈가 너무 이게 갇혔어요. 네, 우리가 아이튠즈로 안 들으니까. 네, 왜냐면 제가 아이폰이 아니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팟빵에서의 댓글을 계속 소개해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게시판을. 좀 네. 게시판이 활성화돼서 저희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당일 배송 영화상을 이렇게 댓글러들한테도 투표권을 드리니까요. 이렇게 당일 배송님처럼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분들의 의견을 또 반영해서 저희가 방송을 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교류, 소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교류나 소통을 위주로 방송하는데 부담감이 좀 있어요. 왜냐면 우리 당일 배송 영화방 청취자분들께서는 손가락이 없으신 분들이 꽤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아쉬운데 사실 이렇게 딴 팟캐스트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소통이 자유롭더라고요. 근데 이게 팬들의 일방적인 소통이지 진행하시는 분들이 따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던가 뭐 이러지는 않는데 저희는 다 달아드리거든요. 몇 네.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손가락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음악 관련 영화 그 할리데이 OST 목록 보고 기대하셨다고 했는데 할리데이라는 영화는 제가 문기사랑 함께 보고 왔었어요. 네. 근데 그 영화는 정말 암담했죠. 음악 관련 영화에서 음악이 좋지 않다는 것. 그것은 영화의 결정적인 페인이고 제가 그 예고편 보고 그거 볼 뻔했었는데 안 보기 잘했네요. 네, 별로인 영화였습니다. 시사회 다녀왔는데 그 영화에 대해 제가 악평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긴 어게인이나 인사이드 르윈 같은 음악 영화가 개봉해서 저의 해설을 듣기를 기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박기사가 얼마나 안 나오면 이제 댓글에 박기사 언급이 안 되네요. 댓글 이거 하나 나왔다고 뭐 언급이 안 됩니까? 야, 예? 어제 또 언급이 안 됐잖아. 아니 그전 거는 됐고 요번 거는 안 너 됐으면 지난달이나 이번 달에 너무 그겁니까? 나태해요. 축구방만 열심히 하고.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뭐라 그럴까 어느 한쪽이나 전체적으로 이게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한쪽에 집중할 때는 좀 집중해주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나와야 돼요. 분산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 방송에 새로 생긴 코너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예, 뭐 새로 생긴 코너라고 해서 뭐 특별할 건 없고요. 뭐 저희가 녹음하는 당일 녹음하는 그 당일에 박스 오피스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영진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표를 하죠. 예, 그래서 코너 제목은요. 금일의 박스 오피스. 오, 금일의 박스 오피스. 오늘로 바꾸자. 오늘의 일본어예요, 박스 원래. 오피스. 그래? 네. 금일, 이길 이런 거. 오늘의 박스 오피스 시간입니다. 예, 오늘의 박스 오피스. 오늘은 11월 2일입니다. 2014년 11월 2일이고요. 2014년 11월 1일까지의 박스 오피스죠. 그러니까 1위는 나를 찾아줍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보고 왔잖아요. 예, 제가 좀 꼬셔가지고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그때 저희가 보고 왔었는데 전혀 일정이 없었는데 예. 밖에서 꼭 봐야겠다. 예, 근데 잘 봤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네. 보면서 2위는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게 장진 감독 영화죠. 예, 장진 감독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제가 이거 보신 분들의 평을 들으면은 네.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렇습니까? 예, 장진 감독이 굉장히 이제 정체돼 있다.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를 뭐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박스오피스 2위를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위는 나의 독재자입니다. 이해준 감독의 나의 독재자가 지난주까지는 2위였는데 3위로 내려갔네요. 그리고 4위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아직도 버티네요. 이거는 당일 배송에서도 한번 달았던 그런 네. 영화죠. 5위는 레드카펫입니다. 역시 당일 배송에 달았던. 예. 네. 6위는 드라큘라 전설의 시작이고요. 7위가 조금 화제가 늦게나마 되고 있는 작품이죠. 그 네. 보이후드라는 작품인데 사실 상영관도 많지 않고 처음엔 주목받지 못했던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보이우드인데 지금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이거를 보고 싶어도 이게 뭐 회사 그 업무 시간이랑 좀 겹쳐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보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네, 제가 광기사랑 같이 볼 예정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뭐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면 그때 다운받아서 뭐 보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영화라서 저희가 나를 찾아줘랑 보이우드는 원래 예정이 없었던 두 영화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방송을 떠나서 한 번쯤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영화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저도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8위는 내가 잠들기 전에라는 작품이고요. 이제 9위가 이제 제보자입니다. 제보자 임순례 감독의 제보자 그 황우석 그때 사건을 다뤘죠. 줄기세포 네. 조작 스캔들. 총 한 170만 명 들어왔네요. 네. 그리고 10위가 이제 메이즈 러너. 길게 오. 가고 있어요. 메이즈 러너는 아직도 박스오피스 10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다룰 영화죠. 웨스턴 리벤지는 13위를 개봉 3일차에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봉 3일차고 상당히 영화도 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영관을 많이 잡지 못해서 13위. 그리고 이게 말이 13위지 관객 수로 따지면 7,000명밖에 안 돼요. 그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뭐 한국 영화를 뭐 비하하거나 뭐 안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저 역시도 뭐 많이 보는 편이니까요. 근데 그 스크린 쿼터제의 굉장한 안 좋은 면인 것 같아요. 스크린 네. 쿼터제의 부정적인 면이 좀 있죠. 네, 굉장히 좀 부정적인 면인 것 같은데 단순히 스크린 쿼터제라고 하기보다는 일부 영화들의 독과점 현상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극장에 가보면 만날 수 있는 영화라고 해봐야 박스오피스 5위까지의 영화들이 거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박스오피스 7위에 올라있는 보이우드 같은 영화는 지금 아까 박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업무 시간에 맞지 않아서 찾을 수가 없는 영화예요. 보고 그렇죠. 싶어도. 뭐 오후 1시에 하고요. 3시에 하고 뭐 이래버리면 조조해버리고 새벽에 하고. 네, 볼 수가 없죠, 사실. 네, 스크린 수는 어느 정도 맞췄다고 해도 이 스크린 수가 다른 스크린하고 다릅니다. 나를 찾아줘 우리는 형제입니다. 나의 독재자. 이 정도의 영화들은 언제 어느 시간에 가도 볼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영화가 있고 또 웨스턴 리벤지 같은 영화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스크린 쿼터제가 사실 한국 영화 살리자였고 영화 관련 분들이 뭐 시위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든 법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그게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2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다 한국 영화고 이 한국 영화들이 과연 다양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영화들한테 밀려서 스크린을 빼앗기고 있는 다양한 영화들이 있는데 물론 이게 스크린 쿼터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어떤 독과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웨스턴 리벤지가 오늘 말씀드리는 웨스턴 리벤지가 나의 독재자보다 못 만든 영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요. 안 봤잖아 너 아예 진짜. 아씨 안 봐도. 그러지 말라고 진짜. 네? 그리고 웨스턴 리벤지가 나의 사랑 나의 신부보다 못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안 봤지만요. 그러니까 웨스턴 리벤지는 사실 저희가 웨스턴 리벤지만 보고 왔다고만 하더라도 이 영화는 좋은 영화고요. 기본의 한국 관객들은 미국 영화 그리고 한국 영화에 익숙하죠. 대부분의 접하는 영화들이 그런 영화일 겁니다. 근데 웨스턴 리벤지는 유럽 영화, 그것도 북유럽 영화거든요. 보통 독일, 영국, 프랑스, 기껏해야 스페인 뭐 이 정도일 텐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덴마크 영화. 네. 그런 다양성의 측면에서라도 또 서부 영화를 또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측면에서라도 볼 가치가 충분한 영화인데 이런 영화가 지금 상영관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참 안타깝습니다. 네. 개봉 3일차라는 점에서도요. 조금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좀 영화 관련된 분들이 이제는 좀 시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관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영화가 좀 있어야 그 문화도 영화 문화도 좀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다룰 영화 시작하죠. I'm still 5 seconds to get out of here. Where's my brother? You don't want to go down that path, John. I will give you 2 hours to find the man that did this. That's impossible. Or you bring me 2 of your people. I'm innocent, please don't! I need a revolver, a holster, and some ammunition for my Winchester. Save us from our misery. That ain't gonna happen again.
웨스턴 리벤지입니다. 원래 본 제목은 뭐였죠 이게? Salvation. 더 살베이션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2달인가 3달 전에 봤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대한극장에서 그거 하는 거 있어요. 블라인드 시사회. 그래서 뭔지 모르고 갔다가 보고 왔던 그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름을 저희도 그때 막 투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발음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또 우리한테 유명한 그런 단어가 아니죠. 예.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서 구원이라는 뜻인데 Salvation 이것보다는 웨스턴 리벤지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부에서 일어난 복수극. 저도 이걸로 체크를 하고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제목이 웨스턴 리벤지로 바뀌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짧은 영화예요.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굉장히 속도전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선 7년 만에 만난 아내와 아들을 눈앞에서 잃은 존. 모든 것을 잃은 존은 범인을 처단한다. 마을의 절대 권력자 델라루는 하나뿐인 동생을 죽인 존을 잡기 위해 마을을 공포에 몰아넣고 이를 기회로 마델린은 잔혹한 델라루에게서 도망치려 하는데 이게 사실 정말 줄거리죠. 서부극이 굉장히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줄거리를 갖고 있기보다는 사실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해서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영화 역시도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티안 레브링 감독의 작품이고요. 덴마크 출신 감독이에요.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감독일지 모르지만 저 배우들은 상당히 익숙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배우들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었죠. 네, 배우들 에바 그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난 에바 그린. 네, 사실 그 매즈 미켈슨이 주인공이었고요. 네, 칸 영화제에서 나무조연상을 받은 배우죠. 더 헌트라는 영화에서 네. 출연했었고요. 에바 그린과는 007 카지노 로얄에서 그 악당으로 같이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주인공은 에바 그린이고요. 에바 그린은 올해 저희가 다룬 영화에서도 꽤 많이 출연을 했었어요. 꽤 많이라기보단 한 번이죠. 300. 300 하나였나요? 네, 제국의 부활에서. 우리가 심시티를 안 했었구나. 네. 아무튼 뭐 에바 그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제프리 딘 모건, 네. 그 악당으로 나왔던 제프리 딘 모건까지. 뭐 에릭 칸토나라는 배우도 조연으로 출연하죠. 그죠, 조연으로 나오죠. 배우라고 하기보단 축구 선수로 축구 익숙한데 선수죠. 네. 아무튼 매즈 미켈슨의 복부에 펀치 한 방을 날리는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이 영화 좋은 배우들 가지고 좋게 만든 영화임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기본적인 줄거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영화의 주인공은 존이라는 덴마크 노동자죠. 덴마크 군인 출신인데 미국으로 옮겨온 그쵸? 그런 사람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전란에 휩싸인 고국 덴마크를 떠나서 홀로 미국으로 건너왔죠. 그래서 7년 동안 미국에서 꼬박 일한 겁니다. 정말 성실하게 일해서 고국에 있던 아내와 아들을 미국 땅으로 부르게 된 그 남자입니다. 앞에 오프닝 장면에서 이것들이 자막으로 처리가 되면서 존이 기차역에서 아내와 아들을 기다리는 장면에서 영화가 시작하게 됩니다. 서부의 어느 기차역, 되게 황량하고 먼지 날리고 하늘은 좀 흐리고 이런 서부에서 전형적인 서부의 모습을 재현이 되어 있죠. 영화 속에서. 이런 서부에서 기차역에서 아내와 아들을 기다리던 존이 가족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아내와 아들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그리면서 마차에 올라서 자신의 보금자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잠시뿐이죠. 마차에 2명의 승객이 동승을 하는데 그 승객들의 질이 안 좋아요. 그 승객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 승객들이 존의 아내에게 노골적인 추파를 계속 던집니다. 그렇죠. 마차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그리고 이내 손에 땀을 쥐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존이 그 두 불안당에 의해서 마차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존은 황급히 마차의 뒤를 막 쫓지만 길 위에 버려진 아들의 시신을 곧 발견하게 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찾은 마차. 흔들리는 마차를 향해서 총을 집어들고 존이 다가서고요. 곧 2명의 불안당을 쏘아 죽이지만 마차 안에서 발견한 건 아내의 시체죠. 그렇죠. 이게 사실 오프닝부터 시작된 그 전반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는 웨스턴 리벤지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한 편의 복수극을 그리고 있어요. 웨스턴 리벤지, 서부의 복수 아닙니까? 네. 딱 이 서부의 복수극이고요. 그리고 근데 좀 촌스럽다. 촌스럽죠. 대신에 명확하게 해서 관객들을 좀 끌게 하려는 자극적인 그런 제목을 지었다고 할 수 있고요. 원제인 더 살베이션이라는 제목이 말하듯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수를 넘어서 구원에 다가서는 그런 한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영화 속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복수 그리고 두 가지의 구원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기에 앞서서 박 기사가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본 지가 좀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뭐 기억을 뭐 되짚어보고 되짚어봐야 네. 좀 나오는데 영화가 되게 좀 짧아가지고 강렬한 인상을 굉장히 좀 많이 주려고 했던 그런 감독의 의도가 많이 좀 보였습니다. 스피드도 굉장히 좀 빨랐고요. 영화적인 스피드도.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완성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편집본일 것이다. 네, 편집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완성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화 보고 나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짧게 나와서 극장에 걸면은 사실 이게 돈값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돈을 주고 2시간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있고 1시간 반짜리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편집본일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감독의 의도 자체가 굉장히 좀 스피디하게 편집을 해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돈 주고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돈 주고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말 좋지 않아요. 왜?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가서 보는데 영화를 지금 방송에 나와서 평가한다는 놈이 지금 축구방만 존나 열심히 하고 대충 나태한 무슨 표정으로. 소리야? 야, 니 3개월 전에 봤으면은 준비를 해서 와야 될 거 아니야. 요즘 야, 얘기를 해, 너. 준비를 충분히 했죠. 무슨 소리 합니까? 박 기사 이거 진짜 이거 안 되겠네. 요즘에 김 기사가 신경이 좀 날카롭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네. 디스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저는 내가 요즘 날카롭긴 하죠. 사실 저는 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방송을 처음 시작했던 그 초나 지금이나 저의 마음가짐은 항상 일정합니다. 뭐라 그럴까? 마음적으로의 준비 상황이나 예? 방송을 임하는 준비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좀 변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김 기사의 지금 심정이 너무 날카로워서 지금 계속해서 시비 쪽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이런 씨발 진짜. 네, 이제 영화 얘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웨스턴 리벤지라는 제목 그대로 서부에서 벌어지는 한 편의 복수극, 그리고 더 살베이션이라는 원제가 말하듯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영화에는 크게 세 가지의 복수, 두 가지의 구원이 등장하고요. 박 기사가 말한 대로 짧은 템포, 빠른 템포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엄청 빠르죠. 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영화는 전형적인 서부극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그 서부극이 옛날 방식의 서부극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반부에는 이제 총도 많이 쏘고 총격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현대적인 액션 영화의 스타일로 그려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부에 복수를 하고 이런 장면들은 일종의 추적 스릴러?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되게 현대적인 감각, 현대적인 장르적 스타일로 서부 영화를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괜찮다고 봤던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 이 복수의 아까 말씀드린 그 장면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 영화에서 가장 좀 긴장을 하면서 긴장 빨면서 이걸 좀 좋게 봤던 장면이 마차 안에서의 장면이에요. 아, 그렇죠. 그 장면이 보는 사람도 굉장히 좀 긴장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왜냐하면은 그 건달들의 눈빛이 또 이제 존의 눈빛이랑 계속 이제 교차가 되면서 분명히 무슨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게 초조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관객들도 똑같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 한 5분 정도 될 텐데 그 상황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이 저는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게 연출을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좀 괜찮게 봤던 그런 장면 자체는 이거는 화면이죠, 화면. 존이 이렇게 묶여있는 장면이 한 게 있습니다. 네. 묶여있는 장면에서 이제 마을의 그 시장이었나요? 네, 그렇죠. 시장이 이제 관짜로 들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좀 굉장히 화면적으로는 되게 멋있었다라고 보면서도 되게 좀 느꼈었고요. 그게 왜 그렇게 느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면이 되게 혼자서 이렇게 거의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악당 무리들의 뭐라고 하나 집합소? 예, 거기서 혼자 이렇게 걸려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을 주시하는, 그냥 모래바람만 날리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보는 사람도
목타게 하는 그런 장면을 만든 것 같아서 그 장면도 굉장히 기억이 남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제 마지막 보안관 그 목사랑 같이 이렇게 그 악의 소금 거기서 전투가 있었다는 걸 알고 들어와요. 악의 마지막 본거지로 부분이죠. 들어오죠. 네, 들어왔는데 존이 나오죠. 존이 나오는데 나중에 에바 그린이 같이 나옵니다. 네. 예, 좀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이 영화가 저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나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 보안관이 이야기를 다 합니다. 보안관이 중간중간에 뭐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도 어쩔 수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쁜 악이라는 건 알지만 자기도 그 목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되게 갈등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거를 통해서 좀 지금 현대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렇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뭐 그런 감독의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을 거예요. 저는 느꼈으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에바 그린이 나오면서부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마지막에 예쁜 여자는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에바 그린은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예쁜 여자. 에바 그린이 예쁘기 때문에? 그럼 에바 그린이 예쁘기 때문에 예전에 에바 그린 종족이 다 멸종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종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 무리들이 다 멸종했었어요. 그 인디언들이. 에바 그린이 인디언이 아니라 인디언한테 상처를 당한 여자라고 나오죠. 아니야, 인디언이야. 그리고 가족들 다 몰살당한 거야. 가족들 다 몰살당했는데 에바 그린이 마음에 들어갖고 그 동생이 에바 그린을 데리고 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상처가 났던 거지, 그 상황에서. 에바 그린이 원주민이 아닐 거예요. 아, 원주민이라니까. 원주민한테 납치했던 여자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원주민이라서 가족들이랑 마을 사람들을 다 몰살을 시키고. 그 얘기는 아는데 에바 그린을 데려온 거야. 원주민들이 이 에바 그린의 가족들과 그런 사람들 다 몰살을 시키고 얘네가 구한 거지 그거를. 아니지. 에바 그린을 구한 게 아니지. 에바 그린을 걔네가 거기서 그 중에서 데려온 거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걔가 아, 맞다니까. 에바 그린이 원주민처럼 안 나왔는데. 거기서 예뻐갖고 동생이 데려온 거야, 그냥. 그래? 아무튼 그렇게 하죠. 어찌됐건. 예쁜 여자는 사람은 예쁜 여자는 살아남는데 김 기사 때문에 살짝 이게 끊겼었는데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하느라고 아무튼 그 상황에서도 예뻤기 때문에 살아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죽고 나서 사실은 내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실 누구의 뭐 여자도 아니고 미망인인데 거의 그 상황에서 또 예쁘니까 델라루가 이제 데리고 삽니다. 또 데리고 살라고 또 계속해서 살리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한번 그 돈을 갖고 튀는데 그 기차를 쫓아가서 겨우겨우 잡아왔는데도 에바 그린을 살려둡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존이 다 복수를 끝내고 나서 둘이 마주 보는데 예쁘니까 또 이제 데리고 살라 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이걸 보면은 정말 예쁜 여자가 살아남는다라는 게 예전 서부 시대든 지금이든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이게 가장 큰 이 웨스턴 리벤지에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소리를 개소리답지 않게 하네요. 네, 그럼요. 이게 저의 매력입니다. 에바 그린이 계속 살아남긴 하는데 일단 에바 그린이 원주민이었는지 아니면 원주민한테 납치되어 있던 미국인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기억이 엇갈리고 있어요. 원주민이라니까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일단 박 기사가 처음에 말씀해주신 그 마차 장면 그 장면은 이 영화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영화를 딱 처음에 보시면 초반부에 그 마차씬만 보고도 사람들이 이 영화가 어떤 시대 속에서 펼쳐지는지 어떤 세계관 속에서 펼쳐지는지 이 서부 영화, 이 서부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서부는 마초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서부 영화 마초적이다. 서부가 사실 마초적인 이유는 폭력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모든 폭력이 다 자행되고 공권력이나 이런 치안 질서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정의가 없습니다. 다 총을 한 자루를 옆에 차고 다니고 틀리면 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쏜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고 이런 세계라는 것을 이 영화 초반의 그 마차씬만으로도 완전히 보여주죠. 그렇게 기다려왔던 아내와 또 아들과 함께 마차에 탄 존이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집으로 가는데 그 자리에서 남자 2명이 같이 동승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남자 2명이 대놓고 추파를 보낼 때 거의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상당히 험악하게 흘러가고 그 상황에서 그들이 먼저 막 총을 꺼내서 겨누고 존이 겨우겨우 맞서보지만
이내 제압되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마차에서.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이 이곳은 정말 정의가 통하지 않고 안전도 없고 힘만이 정의구나. 정말 이 서부 시대는 이렇게 노골적인 적나라한 폭력의 시대구나. 무법천지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그런 오프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 부분의 긴장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은 그 장면입니다. 네. 아무리 봐도. 이 장면이 사실 존이 왜 델라루아에 맞설 수밖에 없는가, 델라루는 왜 존을 쫓아서 복수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 세계관을 설명하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박 기사가 좋다고 했던 것은 그 묶여있던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관을 짜서 들어오고 존이 델라루에게 붙잡혀서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황망해요. 네. 아무것도 없고 진짜 파리 새끼 한 개 돌아다닐 만큼 굉장히 좀 황망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목마른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목이 타는, 관객들도 목이 타는 되게 바싹 마른 장면을 잘 표현해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에서 델라루가 존을 바로 죽이지 않고 네가 진짜 군인이었는지 시험해보겠어 라고 한 다음에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 아래 묶어둡니다.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묶어두죠. 그래서 존은 갈수록 지쳐가고 거의 제정신이 없는 상태까지 가죠. 근데 이 영화 속의 전체적인 분위기, 서부를 담아내는 분위기 자체가 그렇지만 토지는 되게 황량하고 짙은 황갈색의 황토색의 그런 느낌이고 메말라 있고 하늘은 짙은 남색의 역시 비 한 방울 뿌려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두운 하늘이에요. 그렇죠. 계속 이런 색감들이 영화가 잘 표현하고 있어서 이 색감만으로도 이 인물의 심정이나 이런 것을 담아내죠. 더욱이 매즈 미켈슨이나 에바 그린 그리고 제프리 딘 모건 이런 더글라스 앤셀 이런 배우들이 대사도 많지 않고 또 심지어 에바 그린은 아예 혀가 잘려 있잖아요. 그렇죠. 입도 찢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대사도 없고 이런 속에서 미세한 표정만으로도 자신의 감정선을 표출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영화의 전체적인 배경이나 분위기와 어우러져서 이 영화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오랜만에 만나는 서부 영화로서 되게 완결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생각났는데 에바 그린 혀 잘린 게 이게 너무 울어갖고 잘랐다고, 그죠? 네, 그거죠. 네. 네,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우선 세 가지의 복수와 두 가지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세 가지 복수. 우선 첫 번째는 존이 불안당들한테 아내를 잃죠. 그리고 자식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복수입니다. 마차를 쫓아가서 총을 들고 가서 그들을 쏘아 죽이죠. 그들이 살려달라고 한 명이 저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가가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쏩니다. 시체에 대해서도 총을 계속 쏘죠. 그게 첫 번째 복수입니다. 그러자 그 두 번째 복수가 시작됩니다. 악당인 델라루가 이 불안당 두 명의 보스인 동시에 그 중에 한 명의 형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서부의 어느 마을을 장악하고 있는 델라루라는 악당이 존을 찾아 나서서 복수를 하는 그것이 두 번째 복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수는 이 델라루에게 억압당하고 있던 여성 한 명이 등장해요. 마델린이라는 이름의 여성인데 에바 그린이 연기하죠. 네. 이 여자가 그 존의 아내에게 추파를 던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델라루의 동생의 아내인 거죠. 제수 씨인데 이 여자를 델라루가 계속 억압하고 성적으로도 학대합니다. 동생이 죽고 나서는. 그런 이 여자 마델린이 델라루에게 총구를 돌리는 이런 것이 영화의 세 번째 복수라고 할 수 있겠죠. 영화는 총 세 가지의 이런 복수가 등장을 하고요. 세 가지의 복수가 서로 교차하고 충돌하는 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러닝타임 동안 서로 일정하게 세 가지가 한 시점에 터지는 게 아니라 존과 델라루의 복수 그리고 마델린의 복수가 연이어서 이어지게 되고 이 서로 또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마을을 둘러싼 음모가 하나둘씩 드러나게 되는 거죠. 먼저 델라루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매력적이에요. 네, 제프리 딘 모건이 연기를 했고요. 마을을 장악한 조직의 보스죠. 이 범죄 조직의 보스고 이 보스가 보호비의 명목으로 마을 사람들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규모의 회사로부터 지령을 받고 비밀리에 마을의 땅을 사들이고 있기도 하죠. 네. 어느 날 이 동생이 교도소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는 날 마차를 타고 마을로 돌아오는 날 존의 아내와 함께 마차를 탄 겁니다. 그리고 추파를 던지다가 존한테 복수당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프리 딘 모건이 델라루가 화풀이로 마을 사람 3명을 쏘아 죽이게 되죠. 처음엔 2명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사람 2명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범인을 잡아내지 못하니까 이 마을에서 2명을 내가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이 마을에
보안관이자 또 목사이기도 한 그 남자에게 2명을 네가 골라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관이 2명을 고르죠. 진짜 그 상황이 딱 보여지는 장면이 그거죠. 딱 그 델라루가 들어오니까 다 쫄지 않습니까? 네. 뭐 모든 사람이 다 쫄아갖고 가만히 막 서 있으면서 아무런 반박도 못 하는데, 그게 그 장면, 그 속에서 펼쳐졌던 대사나 뭐 이런 게 그 시대를 전부 다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네, 마차신과 마찬가지죠. 예. 딱 그 델라루가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들어와 버리는데 딱딱 또박또박 시체 안 채소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의 시체가 있고 분노해서 그 보안관이랑 시장을 바라보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2명을 골라라 언제까지. 그랬더니 보안관과 시장이 정말 2명을 고릅니다. 마을에서.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악당이 2명을 고르라고 하니까 2명을 고를 수밖에 없는 이 부조리한 상황을 보여주고, 이들은 힘이 없으니까 당장 다른 사람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마을의 2명의 희생양을 고르게 되는 그런 거에 협력하게 되는 모습을 그려내는 거죠. 근데 그래서 겨우 고른 게 노인이잖아요, 그죠? 네, 겨우 고른 2명이 노인과 장애인이었죠. 그래서 델라루가 2명을 죽이고 1명 더 쏴 죽입니다. 어떤 남성 한 명을 더 쏴 죽이고, 이거는 네가 1명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이렇게 반병신들을 해놓냐 라고 말을 막 하죠. 마을을 이끄는 시장과 보안관은 그렇게 폭력 앞에 무력한 사람들이에요. 델라루의 무리한 요구에도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마을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서 그들에게 협조하기까지 하는 그런 인물들로 그려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렇게 부조리한 지점에서 영화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이 전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원제에 포함된 이 구원이 사실상 영화의 주제죠. 이 구원을 대하는 방식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인데, 영화에서 첫 번째 구원은 이 보안관이 원하는 구원입니다. 보안관이 바라는 구원. 보안관이 존과 대비되는 인물로 영화 속에서 그려지죠. 나이대도 비슷하고요. 또 존과 약간의 친분도 있었던 걸로 그려지고요. 보안관이면서 동시에 성직자인 그는 마을을 구하기 위해서 수없이 신에게 기도를 올리고 또 연방정부에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델라루의 압력에 굴복하고 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직접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 희생자를 지정하기도 하고, 또 존을 나중에 중간에 잡잖아요. 범인으로 검거를 해서 직접 델라루에게 넘깁니다. 하지만 대사의 중간에 드러나는 게 이 보안관이 존한테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창살 앞에 앉아서 창살 안에 있는 존한테 때로는 한 마리 양의 희생이 전체의 구원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네가 벌어주는 시간이, 내가 연방정부에 이제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네가 벌어주는 시간이 우리 마을을 델라루로부터 구해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되게 무고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라도 우리는 살아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델라루의 포갑으로부터 고통을 받은 존과 보안관, 이 2명의 캐릭터가 있는데, 존은 계속 총을 빼어들고 직접적으로 델라루한테 저항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반면에, 델라루에게 똑같이 압박을 받았던 보안관은 타협하고 복종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존이 끝까지 싸워서 구원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네. 복수해서 승리를 얻어내는데, 그때 이 존한테 걸어와서 존을 만난 이 보안관의 이 무리들이 최후의 순간에 이르러서 존에게 이야기를 하죠. 남아달라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했다. 항상 이 델라루란 이런 악당으로부터 마을을 구해달라고 신에게 기원을 했는데 드디어 신이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너다. 그래서 남아서 또 있을지 모르는 그런 압박으로부터 함께 싸워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존의 옆에 마델린이 나오죠. 총 한 자루를 들고. 그리고 이들은 꺼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떠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최후의 순간에 이르러서 구원을 언급하면서 남아주기를 제안하는 보안관, 그리고 그 제안을 거절하고 떠나가는 이 존과 마델린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영화가 말하고자 했던 2가지 구원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이란 가만히 기다려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직접 쟁취해서 싸워서 얻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걸 말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마을에서 석유가 계속 보여져요. 기억하세요? 네. 이 마을 중간중간에 석유 같은 것들이 막 버려진 채 막 검은 늪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텍사스네, 텍사스. 네.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이런 마을에 이런 석유를 나중에 돈이 될 거를 노리고서 이 기업이 비밀리에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영화는 여러 장면에 걸쳐서 땅을 빼앗고
또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이런 압제자들의 모습을 이 거대한 기업의 모습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존이 원래 했던 일이 뭔지 알아요? 뭐 군인 했다가 네. 글쎄요. 어디의 군인이라고 나오죠? 저기 아니에요? 덴마크? 네, 덴마크의 군인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에릭 칸토나가 존한테 누구의 저항에서 싸우는 군인이었냐고 묻죠. 그때 존이 했던 말이 기억나세요? 그거 뭐 잘 모르겠네요. 독일에 대항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 독일이 영토 전쟁을 하던 침략 국가입니다. 덴마크를 침략을 해서 그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던 독일이었는데, 자원과 영토를 얻으려고 했던, 빼앗으려고 했던 독일이었는데, 그 압박, 침탈, 파괴 이런 거로부터 도망친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군인 출신의 이민자였죠. 그래서 미국에 정착을 했는데, 이 미국에서 만난 적이 또 자신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차에서 델라루의 동생이 존에게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죠. 그래서 또 거기에 저항하면서 그들을 쏘아 죽이게 되고, 그랬더니 델라루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겁니다. 델라루의 동생을 죽였더니 델라루를 만나게 돼서 붙잡혀서 끌려오죠. 그리고 점점 드러나는 모습이 델라루는 또 다른 이들한테 무언가를 빼앗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땅을 빼앗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빼앗고 있는 더 큰 곳을 봤더니 델라루는 사실은 하수인일 뿐이고 거대한 기업, 철도회사가 델라루를 하수인으로 내세워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땅을 빼앗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땅을 빼앗는 이유는 석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탈법적인 방식으로 마을 사람들을 속여서 땅을 되게 싼 값에 매입을 하고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막 압박을 해서 몰아내고 있었던 거였고. 그러니까 이게 독일이 침략국가로서 덴마크를 압박했던 모습들, 그리고 거기서 또 이민을 해서 미국으로 해왔더니 미국에서도 계속 기업들, 그리고 더 강한 사람들, 이런 폭력자들, 압제자들이 계속 더 약한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빼앗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마델린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인디언들의 일부였다고 나오잖아요. 이 원주민들이 사실은 제프리 딘 모건이 이끄는 델라루가 예전에 군인을 할 때 그 기병대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던 그런 군대라고 나오고, 또 인디언들한테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땅을 빼앗아 왔다는 것도 은연중에 대사 속에서 계속 드러나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부 영화라는, 이 서부라는 공간 자체가 개척되고 있는, 그러니까 얘네는 개척이라는 미명 하에 원주민들을 몰아낸 미국의 과오가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탈취했던 거죠. 그 땅을 몰아내고 원주민들을. 이런 미국의 과오까지 연결시키면서 결국에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독일, 개척이라는 미명하에 원주민들을 몰아낸 미국의 과오, 그리고 석유를 노리고 마을의 그런 땅을 사들이는 거대 기업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선상에서 연결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엔딩 장면을 통해서 이들이 마을을 사들여서 석유를 시추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까지 이어가면서 감독이 약자에 대한 수탈과 압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반복되고, 또 이런 것들에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땅을 빼앗기고 밀려나서 마침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임을 이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 기사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을 아까 세 가지를 이야기해봤는데, 네네. 그러면은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장면이 있다면 또 뭘까요? 제가 아까 뭐 말씀은 다 드렸어요. 지금 아까 그 장면을 말씀을 드리고, 뭐 그 이후에 제가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 해갖고 뭐 말씀을 다 드렸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느끼고 했던 뭐 장면이랑 뭐 이야기는 아까 뭐 말씀드린 게 뭐 거의 전부지 않나. 왜냐하면은 단순한 영화이기 때문에 네. 이걸 뭐 깊이 들어가기에는 뭐 진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뭐 좀 힘들겠고, 가장 관객 입장에서 가장 재밌게 봤고 가장 흥미롭게 봤던 장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면과 제가 했던 말, 그게 뭐 거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영화죠, 이게. 서부극이니까. 네, 서부극이죠. 말 그대로 정통 서부극에 가까운 영화입니다. 세르지오 레오네 이후에 나왔던 이탈리아 스파게티 서부극들, 되게 가볍게 나왔거나 혹은 주인공들이 많은 무거움을 안고 있었던 또 서부극들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서부극들이 존재하는데, 이 영화는 정통 서부극에 가까워요. 서부의 황량한 땅에서 빚어지는 선과 악의 노골적인 대립이 일단 빚어지죠. 선의 측에 있고 악의 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골적으로 대립하게 되고, 그 대립의 기제는 복수극이에요. 복수 때문에 대립을 하는 거고요. 그런 설정 자체가 옛날의 서부극들이 많이 이랬거든요. 명예와 그렇죠. 복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고, 단순하죠. 네, 그런 단순한 정통 서부극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마차씬의 긴장감, 그리고 후반부의 결정 장면의 그런 감흥들은 일종의 스릴러나 액션 장르, 현대적인 스릴러나 액션 장르의 느낌도 많이 살아요. 그래서 크리스티안 레브린 감독이 정통 서부리극을 떠올릴 법한 구도 속에서 현대적인 액션과 스릴러의 기법으로 잊혀졌던 폭력의 공간으로서의 서부를 스크린 위에 재현해냈다고 볼 수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통 서부극을 재현하면서도 기존 서부극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한 부분도 조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존의 정통 서부극이라고 한다면 기마대, 원주민, 보안관, 그리고 불안당 뭐 이런 것들이 꼭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선과 악의 대립구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존의 가치관을 도식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영화가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척살하고 이런 사람들의 미국의 그런 의식을, 개척정신 이런 거를 강화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의 서부극에서 많이 소외되어 왔던 여성 캐릭터의 능동성을 좀 강화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압제에 대한 저항과 복수라는 테마를 또 삽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철도에서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정통 서부극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 마델린의 모습이 나오죠. 되게 중점적으로 나오는데 좀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예뻐요. 확실히 에바 그린 예쁩니다. 마델린의 캐릭터가 중간에 돈 들고 도망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사실 그 장면이 이제 벗어나려고 계속 하는데 마델린이 기회를 못 보고 있었어요. 기회를 못 보고 있다가 이제 존도 붙잡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델린이 이제 악의 구렁텅이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죠. 사실 내색은 안 했었는데 그런 걸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악당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한눈을 판 사이에 원정을 떠난 사이에 도망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때 존 동생 있지 않습니까? 네네. 존 동생이 이제 존을 구해갖고 도망가갖고 그걸 잡으러 간 사이에 도망간 거기 때문에 맞네. 사실 이게 굉장히 그 틈을 보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은 그 전에 이제 생각은 없었는데 살기 위해서 델루이 옆에서 붙어서 살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결국은 몸까지 주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지면서 이제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굳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사실 이거 그 자리에 잡히면 처형이거든요. 네네. 그 상황에서는. 근데 예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죽이질 않습니다. 사실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그 정도의 무지막지한 악당으로서는 처형을 했어야 맞는 건데 또 예쁘다 보니까 이제 성놀이개로 이렇게 방에 가다 놓고 그렇게 막 또 자기들 뭐 이용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도 역시 에바 그린 자체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가만히 죽이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네.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와이프랑 이걸 보고 나와서 와이프도 그러더라고요. 진짜 요즘이나 옛날이나 예뻐야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얘는 그 얼굴이나 그 몸매 때문에 4번을 살아남은 거예요. 4번을. 근데 되게 고통스럽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되게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명이 지속이 되잖아요. 예뻤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지. 다른 그쵸. 애들은 다 깔끔하게 그때 끝났는데 처음에 그걸 원주민들은. 뭐 지가 원했는지 뭐 그거는 뭐 마델린의 뭐 개인적인 생각이었겠지만 만약에 그 생각이 자기가 되게 고통스러웠다면은 지가 자살을 했겠죠. 뭐 기회가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총이 널브러져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지가 자살을 했겠죠. 근데 지도 뭐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둥바둥거리는 거 보니까 사실 그게 불행했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자기가 뭐 자결을 했을 텐데 도망치고 막 도망치면서도 살고 싶어 하는 거 보면은 에바 그린은 살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근데 계속해서 이게 명을 유지하는 거죠. 네.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계속 해보자면 여성 캐릭터는 기존에 되게 제한적이었죠. 아무래도 완전히 무법천지의 폭력 공간 이런 곳에서 여성 캐릭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물리적인 힘이 약하니까 뭐 옛날에 자니기타 같은 영화에서는 여자가 총을 잡는 것 하나만으로도 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영화에서 마델린의 모습은 상당히 다릅니다. 마델린이 말 그대로 델라루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는 장면도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악당의 뒤통수를 때리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이 장면뿐 아니라 중간에 존이 계속 묶여있다가 탈출하는 장면이 한번 나와요. 탈출을 하는데 이 존이 우물에서 막 물을 길어먹으려고 하는데 사실 물이 없었고 다 석유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지쳐서 쓰러지는데 이 사람을 구해주는 게 어떤 여자입니다. 어떤 가족의 가장이라고 볼 수 있죠. 남편이 델라루한테 총 맞아 죽었으니까. 이 여자가 처음에는 존이 악당인 줄 알고 총을 겨눠가지고 몇 방 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 지친 걸 보고 끌어다가
눕히고 그 다음에 빵을 주고 이렇게 해서 구원해주는 역할로도 등장을 하죠. 사실 그 아줌마가 거의 영화의 맨 오브 더 매치 격이죠. 네, 사실은 존을 굉장히 원망해야 될 사람이 그 아줌마거든요. 왜냐면 네. 존 때문에 남편이 죽었으니까. 갑자기 죽은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게 그렇게 죽음의 선정도 안 됐었는데, 근데 굉장히 그 상황에서 이제 마을을 이제 떠나려고 뭐 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존을 살려주잖아요. 거의 영화상에서는 맨 오브 더 매치입니다. 네, 다른 마을 사람들을 돌이켜보면 실제로 진짜 나쁜 거는 델라루고 존은 그 델라루에 저항한 것뿐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당장 델라루가 화를 내니까 존을 잡아 넘기는 선택을 한다면 이 여자는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들의 다툼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한테 잘못이 없음을 알고 있으니까 존을 살려주고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러면서 자신이 가족을 챙겨서 더 서부로 떠나버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영화의 마델린의 모습이나 이 아줌마의 모습을 봤을 때 조금은 이제까지보다 여성의 주체성이 좀 더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혀가 잘려서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마델린이. 네. 그런 걸 통해서 서부극 그리고 그 폭력의 세계 가운데서 억울해도 항변하지 못하는 여성 캐릭터 전반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황량한 배경만큼 표정 연기나 대사가 적은 그런 영화였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제약이 오히려 영화의 인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의 눈빛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일품이더라고요. 근데 그 매즈 미키슨이 표정이 하나도 변화가 없지 않아요? 네, 거의 무표정인데 진짜 눈빛은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열받아서 하는 눈빛인지 막 그런 눈빛이 눈빛에서 보이더라고요. 표정보다 네. 눈빛에서 딱딱 보이더라고요. 정말 표정이 안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말 기분이 나쁠 때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팍팍 됩니다. 네, 열받을 때랑 네. 이게 막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연기가 뛰어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었습니다. 훌륭한 배우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사도 적고 표정 연기도 별로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말 못하는 마델린의 캐릭터 같은 것까지 있는데 때로는 제약이 있어서 더욱 빛나는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이 영화의 주제 그리고 이야기해볼 만한 점 그리고 이 영화의 특이점 이런 부분들을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영화 좋은 배우 몹쓸 배우 시간으로 가죠. 밖에서 이 영화 사실 이 좋은 배우 영화 누굽니까? 좋은 배우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일 수밖에 없어요. 매즈 미켈슨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원톱 영화일 수 있는데 네. 한 장면도 빠지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영화 자체를 혼자서 끌어도 충분히 뭐 이렇게 흥미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한 아까도 말씀드린 그 눈빛 연기와 뭐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이번 영화에서는 뛰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저 역시 좋은 배우는 매즈 미켈슨입니다. 그렇죠. 이 배우의 연기는 대단했어요. 대단했다는 말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황량한 영화보다도 더욱더 황량한 사람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고요. 이제 몹쓸 배우 한번 뽑아볼까요? 제가 뽑은 몹쓸 배우는 그 보안관 중에서 보안관 그 쫄병 있어요. 나중에 그 철장에서 그 동생한테 밤탱이 됐던 애? 서가지고 밤탱이 된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이제 상황을 보면은 나중에 멍청하게 또 그 철장으로 다가가서 네. 키를 뺏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멍청한 캐릭터 한 개 만들긴 해야겠는데 너무 좀 얼서풀게 만든 캐릭터가 아닌가. 진짜 상상도 못한 캐릭터를 드네요. 네, 저는 그 배우를 좀 뽑겠습니다. 네. 그 배우 솔직히 좀 어색했어요. 어색했어요. 그게 사실 멍청한 캐릭터를 잡으려고 하는데 맞아. 그 정도는 안 되죠. 너무 그렇게 도발하면 딱 걸려들어서 보안관이면 그 정도는 네. 좀 심했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에릭 칸토나 뽑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 배우 뽑겠습니다. 아, 들어보니까 그 배우가 사실 그 장면이 정말 사실 전 보면서도 참 그 생각을 했었어요. 키를 그냥. 뺏겨야 되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좋은 배우, 몹쓸 배우 뽑아봤고요. 이 영화 추천 비 추천 시간으로 갈까요? 사실 이게 제가 영화 팟캐스트를 몇 개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추천 비추천을 하면서 이제 금액을 이렇게 정해놓는 그런 곳들도 있더라고요. 네, 평가를 네. 뭐 얼마 이렇게 뭐 그런 걸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보말이거든요, 사실. 네, 보말이요. 네, 보든가 말든가인데 이게 돈 주고 봐서 아쉽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이게 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봤을 왜요? 때 우선은 이야기 자체가 되게 단순하다는 평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제가 그때 블라인드 시사회 가갖고 끝나고 나서 이게 막 이렇게 설문지 해갖고 막 체크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옆 사람들 보니까 너무 단순한 그냥 서부국 막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만약에 돈 주고 나서 1시간 반 동안 이걸 봐 그러면은 뭐 아깝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히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돈 같은 경우 하면 저는 한 5,000원 주고 싶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한 절반값? 네. 절반값이면 이 영화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면 이제 우리 영화방에서는 보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 기사는 보마를 줬고요. 저는 이 영화가 추천입니다. 음, 정말 오랜만에 만난 정통 서부극이라는 생각이 들고 배우들도 출중했고 그리고 영화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잘 드러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화가 짧은 시간, 1시간 반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지루할 틈 없이 흥미롭게 흘러간다는 점에서 오락 영화로서도 단순한 서부 영화로서도 충분히 훌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추천작이고요. 오늘 당일 배송 영화방 웨스턴 리벤지였습니다. 다음 주 개봉 영화는 지난 이제 레드카펫 영화 때 충분히 많이 예고가 됐을 거기 때문에 그쵸. 이번에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다음 볼 영화 시간으로 가죠. 네. 웨스턴 리벤지 이후로 다룰 다음 볼 영화 뭡니까, 박 기사? 다음 볼 영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11월 첫째 주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나를 찾아줘입니다. 네, 나를 찾아줘. 이게 사실 예정에 전혀 없었는데 박 기사 도대체 그날 영화가 왜 보고 싶었어요? 그게 일적으로 사실은 힘들었어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좀 파이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파이팅 하면서 일하는 걸 한번 보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파이팅을 했는데 그게 날 한 4번인가 있었어요. 4번인가 5번인가. 그래서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네. 어디서 이렇게 막 두들겨 맞고 온 듯이 힘이 다 빠져갖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영화관에서 앉아서 그냥 영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는데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네. 굉장히 강추를 하는 겁니다. 이 영화를.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볼까라는 생각에 김 기사를 불러서 영화를 봤었죠. 네, 근데 막상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 영화가 이렇게 힘들고 기운 빠졌을 때 볼만한 영화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좀 무섭기도 하고 네. 공포감도 좀 느끼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나를 찾아줘가 이게 원제목은 아닙니다. 곤걸이라고 나오죠? 곤걸, 네. 곤걸인데 이게 소설이에요, 소설. 네. 보면은 원작 소설이 따로 있는데 그게 한국판으로 넘어올 때 제목이 나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네네. 그 제목 때문에 일부러 나를 찾아줘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사실 그 책 자체가 정말 미국에서랑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그런 작품이었다고 하고 네. 그거를 최대한 잘 살린 원작을 최대한 잘 살린 영화라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에서 다음 다룰 영화는 나를 찾아줘고요. 박 기사, 이 영화를 누군가한테 권한다면 저희 보고 왔잖아요. 네. 보고 온 입장에서 이 영화를 어떤 사람한테 권하고 싶습니까? 제가 이거 영화를 보고 나서 나중에 대해서 좀 느꼈던 게 이병헌 씨가 한번 봤으면은 그런 생각을 좋은 어떻게 하냐 너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네. 이게 뭐 디스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디스지 지금. 아니요. 사실 요즘에 네.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이병헌 씨가 한번 이 나를 찾아주라는 영화를 한번 보면 네. 어떤 느낌을 받을까라는 궁금함 정도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부남으로서 네. 어떻게 느낄지 그게 궁금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병헌 씨가 이 영화를 물론 보겠죠. 좋은 영화니까 볼 거예요. 그렇죠. 영화 배우니까요. 네. 어떤 느낌인지 나중에라도 좀 감상평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알려주시면은 되게 많은 관객들이 즐거워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 역시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당일 배송 영화방이었고요. 오늘 다룬 영화는 크리스티안 레브린 감독의 2014년작 더 살베이션. 한국 제목은 웨스턴 리벤지입니다. 좀 더 흥행할 수 있게 영화관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아쉽습니다. 7,000명은 좀 너무하네요. 네, 그래서 개봉 3일차 7,000명인데 김 기사 추천작이니만큼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극장에 가서는 찾을 수 없겠구나. 예, 가깝지는 못해요. 좀 검색해서 찾아서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로 이런 데 많아요. 대한극장 이런 데는 많이 네, 하겠나? 그렇겠죠. 네. 지금까지 김 기사와 박 기사였고요. 박 기사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참가하고 싶습니다. 요 단
한 문장만 댓글로 다신 다음에 나중에 상을 줄 때, 투표를 할 때 네. 참가해 주시면은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I'm just a desperado. Oh, baby, can't you see? I'll go on running wild. I can't stand being free. I'll go on running wild until you capture me.